7권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정말 놀라셨죠? 이 얼굴 봤을 때 사실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그걸 나을 수 있는지 어떠셨어요? 전 솔직히 명작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소개해도 네. 내가 욕을 안 먹겠다. 욕을 안 먹겠다 수준이 아니라 저는 진짜 좋았어요. 감정도 움직이면서 네. 사람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체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실 글 실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야! 안녕하세요. 자청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채널은 25만 구독자를 지닌 김작가TV라는 채널입니다. 근데 이 김작가라는 분이 사실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나요? 7권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정말 놀라셨죠? 이 얼굴 봤을 때 사실 믿을 수 없는 건데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대신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이제 인터뷰해달라고 하시길래 전 사실 걱정했어요. 이 형이 또 무슨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괜히 소개했다가 나만 욕먹는 거 아닌가. 어떠셨어요? 전 솔직히 명작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소개해도 네. 내가 욕을 안 먹겠다. 욕을 안 먹겠다 수준이 아니라 저는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제 책이랑 이제 창업 관련 유튜버, 15만 유튜버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이제 기준들이 존재해요. 명작이라는 거를 고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00년 이상 어떤 이어지는 어떤 책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닌 책들이 있고 단기간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안 되는 책이 있고. 근데 이제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감정도 움직이면서 네.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삶을 바뀌어서 이제 행복해지게끔. 근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이제 그냥 논리적이기만 하고 반대로 이제 되게 막 울게 만드는 책들 있잖아요. 울게만 해서는 또 이것도 되게 일시적인 것 같아요. 어떤 슬픔에 대한 욕구 충족만 시켜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작가님이 쓰신 책은 이건 굉장히 명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돈도 안 받았는데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심리학과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엄마는 괜찮아 라는 책들을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약간 감성파리들이 많고 저는 이제 논리적인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책인데 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되고 되게 어릴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단순하게 막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이 김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우울증으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친형께서 먼저 이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의 어떤 김 작가님의 어떤 삶의 고뇌 그리고 어떤 자살 충동 또 우울증 이런 이제 되게 삶의 고뇌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어떤 영감도 주고 감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문체도 너무 좋았다. 이런 문체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실 글 실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어쨌든 소개해 주시지. 이번에 출간된 이제 엄마나 괜찮아 7번째 책이자 이제 첫 번째 에세이거든요. 첫 번째 에세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했고 가장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저희 엄마와 그리고 형,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 집이 늘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생각을 해요. 행복한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불행이라는 그 점 하나가 너무 큰 점이 찍히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아픔이 되게 많았고요. 저희 형이 원래 우울증을 겪었고요. 형이 우울증을 좀 오래 겪었어요. 거의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일단 형은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사실 그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우울증을 겪었었고 어머니도 이제 똑같은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 4년 전 일인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우울증을 겪었고 결국에는 다행히 나아서 다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형과 어머니 그리고 저희 그 우울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번 책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봤을 때 네. 어떤 감정과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진짜 독자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이 책을 보실 수 없겠지만
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었고, 독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엄마라는 단어가 되게 슬프잖아요. 맞아요. 전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그 안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슬픔과 그리움과 아픔들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그 희생 같은 거.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를 더 보고 싶어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 나이 때 또래분들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나 행복한 추억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우울증을 한 2년 정도 알았었는데 그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저는 진짜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했어요. 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도 가서 약도 먹어보고 그냥 저 혼자 낫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세상에 요즘 너무 많잖아요. 요즘 거의 감기처럼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앓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많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자기도 사실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그걸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번 책을 샀습니다.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해보고 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어떤 연예인이라던가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네.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있어요. 근데 친계 가족 살아있는 사람이 20명 있으면은 이 중에서 보통 한 명이 자살하면 이게 병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13명 가까이가 자살하고 남는 사람이 되게 드물고, 또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연예인분 중에서도 고인이 되신 연예인 그 집안에서 그런 분이 되게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어떤 실존적인 철학을 갖게 될까? 이 책에서는 형님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되게 계속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어머니께서도 우울증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가셨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도 결국에는 이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앓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저는 되게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저도 상상을 해왔어요. 저는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아예 없는 편이긴 한데 어떤 삶일까, 어떤 무의식적인 공포가 항상 존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셨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방금 자청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보면 자살자의 유족이 그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8.3배가 높다고 해요. 우울증은 7배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자기 가족 중에 자살을 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사실 그 남은 유가족들은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죠. 근데 저는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자기개발 쪽에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관련해서. 자체는 저를 보셨으면 알겠죠. 긍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우울증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마음 어딘가가 당연히 병이 들어 있었을 텐데 그걸 외면했던 거죠. 난 괜찮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8년 한 1월부터 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실제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까지 그냥 다 받았거든요. 근데 몸은 너무 정상이에요. 난 건강한가 보다 했는데 딱 한 달 뒤에 수도꼭지를 틀면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쏟아지듯이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있다가 눈물이 엄청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을 어떻게 제가 제어를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심리 상담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정신과 찾아가서 약도 먹고 했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우울증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저한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더 살고 싶다라는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상황에서 뭔가 세상에 색깔이 굉장히 다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고 뭐 좋은 걸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 뭐 차를 산다거나 옷을 입으면 뭐 어쨌든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그냥 세상이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뭐 바깥에 항상 어디 걸어가면 위에 이제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되게 많이 쳐다봤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난 죽을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울증 겪는 분들이 어쨌든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느낄 텐데 실제로 죽고 싶다라는 감정보다는 무섭잖아요. 저도 당연히 무서웠으니까. 편해지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일 또 나는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침에 제가 알람을 한 것도 아닌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요. 눈이 뜨는데 심장 박동 속도가 평소에 한 3배? 두세 배 정도로 빨리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심장 박동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잠이 깨진 거야. 이게 너무 내가 무서워. 이 감정이 무서워. 내가 통제가 해야 돼. 그럴 때 또 진정한 약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하고 했는데 우울증이 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병이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도 되게 힘든 병인 것 같아. 그래서